네, 그럼 지금부터 제14회 국가통계 방법론 심포지움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다출처 대규모 패널까지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됩니다.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개봉우 교수님께서 좌장으로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럼 개봉우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제14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움 인트로 세션 좌장을 맡은 국민대 사회학과 개봉우라고 합니다. 예, 이번 세션은 다출처 대규모 패널 자료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정책 수립을 위한 소득 이동 통계 구축 및 활용 방안, 그다음에 국가 데이터를 활용한 암 환자 생존 통계 연구에 대한 발표와 함께 토론을 저희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발표자들 두 분께서 20분씩 이제 발표를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론자들께서 한 10분 정도 그 각각의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는 통계 개발원의 이성민 사무관님. 그 다음에 두 번째 발표는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 대학교 조현승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토론으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원진 연구위원님, 경희대학교 오창모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세션이 진행되시는 동안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셔도 되고요.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추후에 현장에서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나중에 토론자들의 토론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로 통계개발원 이성민 사무관님께서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소득 이동 통계 구축 및 활용 방안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통계청 통계개발원 이성민입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소득 이동 통계 구축 및 활용 방안입니다. 제가 오늘 주제나 제목은 다 그렇게 써놨지만은 실제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밑에 있는 영어 문장입니다. From the income mobility to the longitudinal administrative data set을 정말 제 마음속에는 품고서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인컴 모빌리티는 위에 나와 있는 소득 이동 통계입니다. 저희는 지금 소득 이동 통계를 바탕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가 보고 있는 관점은 이 종단 행정 데이터 셋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새로운 방법의 어떤 데이터 셋을 통한 통계 활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롱기튜드널 롱기튜드널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데이터셋, 발음도 어렵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라드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거를 제가 고유명사로 라드라고, K라드로 붙일지 라드라고 붙일지 아직 결정은 못했지만은 계속 이제 라드라는 표현을 이제 쓰도록 할 예정입니다. 먼저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이동성 제고 및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통계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통계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정책 방향과 사회정책 방향의 큰 회귀,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사회 이동성 제고, 그리고 사회정책 방향에서는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올해의 취약계층은 내년에도 취약계층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단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전 국민의 빈곤층이라고는 중위소득의 50%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의 모습 보여주는 거, 좋습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정책 부처에서 간지러웠던 부분, 정말 갈급했던 부분은 뭐였냐면은 취약계층에서 취약계층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사람의 특성, 그리고 취약계층으로 들어오는 사람, 탈출하는 사람, 안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특성을 알고 싶은 거예요. 취약계층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자발적으로 잠깐 들어가서 저리 금융 이자만 주면 다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근로에 대한 어떤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육이나 기회 차원에서 보장해야 되는 정책이 차별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약계층 지원 정책의 이동성을 봐야 된다. 사회 이동성 제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강조해왔던 건 소득 분배 지표, 분배를 통해서 경제와 사회적인 어떤 성공, 결과의 평등인 거죠. 그거를 바라본 이
분배 지표였다면은 사회 이동성은 이겁니다. 기회의 평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과 근로 의욕 창출을 통한 근로 시장의 참여를 통한 기회 창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부처 합동 정책들에 들어갔고요. 저희가 그래서 패널, 데이터 확장성, 그다음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통계를 좀 만들게 되었습니다. 전 국민의 20%, 약 1,100만 명이 될 거고요. 패널 데이터를 17년부터 22년까지 구축을 했고 앞으로 1년씩 계속 업데이트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소득이동 통계를 간단하게 3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출처, 대규모, 패널 데이터입니다. 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통계청 등록 센서스와 국세청 소득 자료가 결합돼서 인구, 가구, 소득 정보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향후 지금 행정 자료 이거는 부처의 수요에 따라서 지금 몇 가지 정보가 더 추가적으로 연계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표본으로 20%의 표본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 표본 산정에서도 전 국민의 5%를 가지고 시산도 해보고 하면서 느낀 게 20%는 돼야지 여러 항목으로 나눌 수가 있으며 또한 다른 전수 자료,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 교육 또한 출산 이런 걸 붙일 때 20%는 돼야지 그 전수 자료의 특성을 잃지 않고 갈 수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 졸업해서 취업하는 애들만 보면은 명수가 많이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저희가 5%, 1%로 갔다가는 그 특성이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20%가 적정하다 해서 이렇게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단면 분할을 판단할 수 있는 패널 데이터로 구축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 장표에 있는 거는 횡단면 통계와 종단면 통계의 차이점, 그다음 패널 서베이 조사 방식과 행정 자료를 이용한 조사 방식입니다. 예,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횡단면 통계보다 종단면 통계가 좋습니다. 조사보다는 행정 자료가 좋습니다. 이 말씀이 아니라 정말 횡단면 통계와 조사 방식 그런 자료가 있어야지 지금의 상황과 환경을 볼 수 있는 것이면 틀림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미처 판단하지 못했던 부분은 종단면 행정 통계를 통해서 좀 더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라드는 보완제로서의 어떤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에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통계 승인을 받았으며 국세청 자료를 순차적으로 받았습니다. 그 이후 기초 DB 구축을 해서 총 59개 테이블로 구성을 해서 지금 DB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종단 센서스를 구축한 나라는 많으나 이렇게 종단 행정 자료를 구축하고 국세 데이터까지 그다음에 다른 행정 자료를 붙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에서 소득 이동성을 볼 수 있는 통계를 작성한 나라는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캐나다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종단 센서스에 뭘 붙이려고 해도 5년 단위라든지 이 센서스 키로 어떤 행정자를 붙이기에 좀 무리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발견됐는데 캐나다는 벌써 그런 종단 라드라는 종단 행정 데이터 뱅크를 구축을 하고 그걸 통해서 소득 이동 통계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네, 방문은 검토를 거치고 관계기관 그리고 외부 전문가 자문을 다 거쳤습니다. 이 추진 현황을 좀 내용별로 좀 살펴보자면은 정책 수요가 교육부에서 데이터 비한 사회 정책을 하기 위해서 종단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사회 계층의 이동성 파악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종단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자료 협조를 논의를 시작해서 5%를 가지고 어떻게 방법을 가지고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이 표본 규모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선정해서 작성 방법과 적정 규모를 선정했습니다. 그 이후 국세청에서 15개 소득명세에서 41개 항목을 입수를 했고요. 계획 수립부터 자문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원래적인 통계 개발 단계에서는 다 공표가 되고 나서 정책에 활용되거나 아니면은 정책의 뭐 현황이나 문제점 정도의 그래프 들어가는 정도인데 저희 통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재부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과 교육부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 전략에 아예 명문화돼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사회보장 데이터 구축 협력 방안에도 들어가서 얼마 전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간의 업무 협약을 추진을 해서 이 소득 이동 통계를 활용한 사회 보장 정책을 만들어 보자는 업무 협조 관계도 맺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게 보도 자료고요. 이쪽에 기재부에서 나온 보도 자료입니다. 이게 여기서 보시면은 사회 이동성 통계를 개발하고 2차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쪽 본문에도 보면은요, 이 통계를 통해서 체계적인 이동성 측정과 변화 요인을 분석해서 지속적으로 정책 설계에 반영하겠다고 이미 기재부에서 보도 자료로 공표를 한 부분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이 부분은 교육부 이제 범부처 계획인데요. 1-1-1번 과제가 소득 이동 통계 개발입니다. 그래서 소득 이동 통계 개발이 그만큼 중요함을 알 수 있고 왼쪽 부분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협약 내용, 그다음에 같이 공동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신문 기사에도 많이 나왔고요. 이 중간에 보면 실온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 실온은 뭐 소득 이동성을 높이면 출산율이 오른다. 이거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 좀 뒤로 하고 이걸 좀 읽어보면은 니네 잘 만들어라. 그러니까 정책에 쓰려면은 진짜 잘 만들으라는 어떤 부담감을 좀 많이 제시도 해주셨습니다. 교육부의 경우에서도 사회부총리님이 국책연구기관 장님들을 모시고 저희 소득 이동 통계에 대한 부분을 같이 좀 공유하는 자리를 많이 가졌습니다. 작성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정책 방향과 경제정책 방향에 따뜻한 동행, 그다음에 역동적 경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 사회이동성 파악과 사회이동성 제고는 필수적이고요. 이걸 하려다 보니까 소득 이동 통계 저희 이런 자료가 필요하게 된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그 해의 어떤 현상에 있는 인구 집단의 어떤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 연도의 특성 간에 비교를 했습니다. 동일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 간의 어떤 통계치의 비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분위별 소득 분배 상황만 볼 수가 있다면 저희는 노동시장에 들어가서 얼마만큼의 개인이 노력으로 이루어냈는지, 그 사람이 몇 년 동안 변화했는지 요인을 파악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 저희가 예시로만 삼고 있는 부분은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 또는 청년의 첫 직장이라든지 소득 성장 경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유입하고 유출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봐가지고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도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특정 정책 대상 인구의 소득 증가 분석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EITC라든지 그런 지원을 받았을 때 지금은 그 받은 사람들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는 희박합니다. 다만 그 받은 사람들의 리스트가 있다고 하면 그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소득 성장 경로를 매년 파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소득 이동 통계를 바탕으로 정책 지원 필요 인구 집단 식별과 정책의 효과 분석을 합니다. 정책을 세울 때는 누굴 대상으로 할 것인지 타겟팅을 해야 되고요. 해서 정책을 다 하고 나면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책의 처음과 나중에 통계가 필요한 이 부분을 다 이 소득 이동 통계로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이렇게 어떤 소득 원천별로 갈지, 분위수를 몇 개로 할지, 주기로 몇 개로 할지, 개인으로 할지, 가구로 할지, 지표는 뭘로 할지 다 검토를 한 결과 일단 올해 보도자료에는 근로 및 사업소득, 그 다음에 5분위 1년 단위의 이동성을 이제 이동 비율 트랜지션 매트릭스로 해서 보여줄 예정입니다. 이거 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들 같은 경우에 내년에 통계개발원의 심층 연구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이론적 배경을 더욱더 탄탄하게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외부기관 의견 검토도 여러 가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예컨대 소득을 전체 인구 집단에서 소득 분위를 나눈 다음에 연령별로의 특성을 볼 것인가, 아니면 그들만의 리그처럼 청년층 안에서 소득 분위를 나눠서 그들만의 움직임을 볼 것인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했더니 연구자들마다 조금씩은 수요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는 다 제공해 드리겠다, 뭐 이런 결정을 내리고 여러 가지를 더 검토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2024년 보도자료 공표 방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분석 결과를 통계표에 수록하여 외부기관 및 연구자의 2차 연구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다만 신뢰성 있는 결과, 현상 위주로 지금 올해는 저희가 공표를 할 예정이고요. 심층 분석, 그 다음에 이론적 배경은 통계개발원 연구보고서, 그리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각 부처의 정책에 맞춤형 특별분석은 특별분석 보도자료로 내년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이런 표들로 저희 통계가 만들어지는데 개인별로 T년도 소득과 소득 분위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있는데요. 소득 분위, 소득 원천별로, 뭐 여러 별로, 뭐 필드는 여러 가지가, 테이블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T년과 T 플러스 1년의 소득 이동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만들고요. 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지표를 나타내는, 예컨대 분위별 이동 비율, 연령대별 소득 이동성, 시도별 소득 이동성, 노동시장 진입 이탈자 소득 이동성, 특정 계층 소득 이동성,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진입률, 유지율, 탈출률, 저항률, 그리고 고소득자의 경우 1년 유지율, 연속 유지율, 경험률 등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득 금액을 저희가 공표하게 되면은 기존의 횡단면 통계와의 혼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득 금액은 공표하지 않더라도 어떤 단기적인 충격이나 요인이 소득 이동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 소득 금액에 대한 변동 비율을 저희가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10% 미만으로 상승한 사람, 10에서 50% 상승한 사람, 50% 이상으로 상승한 사람들의 구성비를 저희가 나눠줘서 그것과 상대적 소득 이동성 간에 같이 분석을 해서 어떤 시사점을 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모두에 From the Income Mobility to the LAD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서는 조금 더 확장을 하겠습니다. Beyond the Income Mobility to the LAD입니다. 저희는 소득 이동 통계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진짜 마지막에 활용을 해 나갈 부분은 LAD입니다. 이렇게 우리 등록 센서스 기반으로 종단 패널 자료가 연계가 돼 있고 그거를 전 부처에 있는 행정 자료로 다 연계가 된다면은 소득 이동 통계 여러 가지를 붙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더 확장이 된다면 교육 이동 통계 라든지 다른 어떤 이동성을 볼 수 있는 통계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정책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더욱더 많은 협력을 할 예정이고요. 올해 12월 18일 날 보도자료는 공표되고 코시스에도 통계표가 올라갑니다. 지금으로는 한 10종, 2종의 10개 이상의 통계표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2차 연구라든지 정책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많은 자료를 저희가 공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구자분들이 제일 관심이 있으신 마이크로 데이터 서비스 방안을 내년 동안 연구를 해서 서비스를 확대를 내년에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소득 이동 통계와 라드에 대한 이론적 배경, 심층 분석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가 행정 자료 그리고 특별 분석 등을 이제 시작을 하고요. 2026년 이후에는 아직까지 예정이긴 합니다만 정부 부처의 데이터는 연계가 좀 간단히 좀 법령상이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이나 통계 탈을 쓰니까요. 근데 문제는 연구자들의 개별 연구예요. 이건 가명 정보로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더 제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데이터 센터 결합 아니면 데이터 결합 서비스를 어떻게든 마련을 할 예정입니다. 2기 패널은 그때쯤 되면은 만약에 상황을 대변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더 어떤 항목이 추가돼야 된다는 어떤 수요가 발생하면 2차 패널 구축 방안이나 수요도 연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서비스할 방향은 공표자료로서 보도자료, 보고서 등 특별분석 보도자료까지도 각 부처의 정책에 정말 필요한 수요를 받아서 이걸 만들면 그 부처에서 쓰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부처의 구체적인 수요를 받아서 딱 맞는 정책으로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마이크로 데이터 서비스, 개인 및 가구 단위의 비식별화 처리된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데이터 연계 서비스마저도 2026년 이후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연구해 나가는 과정, 그 다음에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민에 대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정은 변동 가능한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통계 목적 고유 번호, 저희 통계청에서 지금 많이 강조하고 있는 전 부처의 자료나 연구 자료나 어떤 그런 행정 데이터들이 통계 목적 고유 번호로 작성이 된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저희는 그 2026년 이전이라도 좀 결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 그 라드는 제가 말씀드리는 종단 행정 데이터셋은 정책 기초 패널 DB로서 우리나라의 정책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는데 구체적인 정책 수요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구, 가구, 소득만 붙어 있지만은 최단 기간 안에 제가 보기에는 교육 및 사회보장 데이터가 연계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그 부처들에서 데이터를 들고 오면은 같이 엮어서 저희가 인구 가구 소득 아니면 인구 가구 교육 아니면 인구 가구 사회보장 뭐 이런 식으로 모듈화해서 저희가 빼서 새로운 파생 수요를 만들어내고 더 나은 기대 효과를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통계청에서 연간 통계를 담당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통계 생산을 한 해 농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소득 이동 통계를 농사에 좀 비유하자면은 안목이 안 좋은 농부가 밭에서 뭐가 새싹이 나는 것만 보고 솔직히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솔직히 몇 번이나 밭을 갈아엎으려고 했어요. 한 몇 번이나 밭을 갈아엎으려고 하는데 도시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오더니 농작물 너무 괜찮다고 마음에 든다고 밭대기로 아예 계약을 해버린 겁니다. 이 수확이 되기도 전에요. 네, 그 서툰 농부에게는 큰 행운이었죠. 예.
거기에서 그 도시 사람들은 앞서 이야기한 교육부와 기재부의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었고요. 그 농부는 바로 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농부는 주인이 아니에요. 소작농이에요. 제가 앞에서 국세청의 데이터, 통계청의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상 이거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장소, 공간이고 소유격이 아닙니다. 모든 이 데이터는 국민들 거죠. 국민들이 세금 내서 모아낸 데이터고요. 국민들이 통계 조사해가지고 만들어진 데이터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통계청은 이 소득 이동 통계와 라드를 만듦에 있어서 국민들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하는데 또한 정책에 더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연구에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방과 활용에 큰 의무감을 가지고 노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이 소득 이동 통계와 라드에 대한 발전과 그리고 완결을 위해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성민 사무관님이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오전에 학교에 수업이 있어가지고 여기 올 수가 없었는데 사실 이 발표를 들으려고 좌장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연구 관련돼 가지고 이제 MD 제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가 이제 소득 이동 통계 좀 더 이제 확장돼 가지고 아까 말씀해주신 그 라드나 이런 것들을 활용했고 뭐 시계열 자료들을 확보해서 좀 행정 자료를 활용한 저희가 좀 더 본격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국립암센터의 국제암대학원 대학교 조현순 교수님께서 국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암 환자 생존 통계 연구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발표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국립암센터 암 AI 디지털 헬스학과의 국제암대학원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국립암센터에 웬 대학원이냐 하시겠지만 네, 대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국제대학원이라서 전 세계 이제 학생들이 와서 암 관리나 뭐 이제 헬스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데 대해서 배우고 이제 하는 학교가 있고요. 저는 거기 있습니다. 제가 주로 연구하는 거는 국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암 환자가 어떻게 생존하고 건강은 어떠하신지 이런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PPT가 38장입니다. 빨리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헬스케어 빅데이터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죠. 보건의료 분야 데이터 산업 시장의 규모가 2032년에는 10조 규모가 된다고 해요. 또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헬스케어 데이터들이 생겨났고요. 아래 이제 보시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 관련한 이제 논문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죠. 보시면 뭐 2010년대하고 2020년대하고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런 헬스케어 데이터 중에 몇 가지 데이터를 활용해서 연구하는 사례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 10년 전부터 이런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데이터도 별로 없고 데이터도 겨우 어디 이제 가서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 USB에 조금 담아주던 시대부터 했기 때문에 결합된 아주 큰 빅데이터에 대한 연구는 한 내년이나 후년쯤에 또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암 환자가 건강한 상태에서 이제 암으로 진단되시고 살아가시고 사망하는 이 디지즈 컨티뉴움이라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네 가지 큰 통계량들이 있습니다. 4대 전황 통계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인시던스라고 하는 암 발생률, 그리고 생존율, 그리고 사망률, 그리고 프레벌런스 이런 것들을 이제 통계량들을 생성을 하게 되고요. 이 통계량을 중심으로 암의 현재 상태나 미래 부담이나 그리고 건강 뭐 등 이제 국가 암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시던스는 이제 중앙암등록본부에서 모으고 있죠. 그리고 모탈리티는 이제 통계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죠. 사망주산. 그래서 인시던스와 모탈리티를 결합을 해서 우리가 서바이벌과 프레벌런스라고 하는 유병률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통계량을 중심으로 좀 더 발전시킨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은 이 캔서 서바이벌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암 생존 분석에 대해서 연구한 걸 조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건데요. 저희가 이제 생존 분석, 생존율을 계산을 한다라고 할 때 이 암 환자의 생존율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보시는 것과 같이 세 가지의 생존율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암 환자가 있다면 이 암 환자가 암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죠. 1980년대, 70년대에는 거의 암으로 돌아가셨죠. 드라마에 보면 위암이 걸렸어요. 후후후 이렇게 하고 이제 거의 다 암으로 돌아가시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이제 치료나 진단 기술이 발전을 해서 암 환자시더라도 암으로 돌아가시지 않고 심장 질환이나 심지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죠. 그래서 이 암 환자의 사망은 암과 비암 사망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쟁 위험에 관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 생존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원인으로 사망한 상관없이 내가 그 사망으로부터 생존할 확률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 관찰 생존율을 구합니다. 그리고 순 생존율이란 거는 암센터에서 암을 이제 정복하기 위한 어떤 정책을 시행했다면 암으로 인한 생존율이 궁금하죠. 그럴 때 암에 포커스를 맞춘 이런 순생존율을 계산을 하게 되고 국가 생존 통계도 이런 순생존율을 발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연말에 상대 생존율 발표하는 거 들어보셨을 텐데요. 순생존율을 이제 계산을 하는 거고요.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암으로 죽던 다른 거로 죽던 어떤 거로 죽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럴 경우 이런 경쟁위험 관계에 있는 경쟁위험 생존율을 계산을 하게 되고 이것이 좀 더 환자에게 렐러번트한 생존율이라고 해서 우리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슨에서는 경쟁위험 생존율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먼저 그러면 그 정책 통계인 상대 생존율을 한번 보면 우리나라 암종별 병기별 상대 생존율인데 저 암종별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국한병기라고 한 초기로 진단됐을 땐 굉장히 생존율이 높죠. 또한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 지금은 생존율이 굉장히 많이 향상되었죠. 전체적으로 50%에서 70%까지 향상이 되었죠. 그리고 암종별로도 굉장히 향상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생존율이 가장 낮은 이제 주요 암종인 폐암인 경우에도 최근에 많이 향상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존율 추이를 계산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미래가 또 궁금하죠. 그래서 2030년에는 얼마나 생존율이 향상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암 관리에 이만한 자원을 투자하면 생존율은 과연 얼마나 향상될 것인가? 폐암은 한 10% 올릴 수 있나?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래 추계라는 거를 하게 되고요. 이 미래 추계에서 이제 쓰이는 모델이 체인지 포인트가 있는 프로젝션 모델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존율 이제 계산을 할 때는 해저드의 펑셔널 폼을 걸어서 이제 리그레션 모델을 만드는데요. 이 리그레션 모델, 그 해저드에 있는 리그레션 모델 안에 이 트렌드가 변화하는 변곡점이 있는 조인 포인트라는 모델을 만들어서 프로젝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암 치료제가 나왔다, 이뮤노세라피가 나왔다, 중성자 치료가 나왔다, 그럼 생존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겠죠. 그래서 일직선으로 된 것으로는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션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2030년, 40년의 생존율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 했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 실정에 맞춰진 거라서 한국 실정에 맞춰진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는 개발을 좀 더 해야 되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생존율이 증가라는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검진을 빨리 해서 이게 시간이 늘어난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검진을 빨리 해서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가 사망도 늦춰져야지만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암 정복에 성공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래 생존율을 이제 예측을 했을 때 이 미래 생존율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검진이 개발이 있었냐, 새로운 진단 방법이 나왔냐 등등등, 인구 구조나 사회 구조가 변했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션에 대해서는 이제 언설턴티가 항상 존재를 하게 되고요. 이런 언설턴티를 잘 퀀티피케이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필요하고 통계적인 시뮬레이션과 방법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가 많이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암 환자가 이제 생존율이 길어져서 암으로 사망하지 않고 또 오래 생존하시게 되면서 다른 원인으로 많이 사망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이제 와서 제일 처음 한 것이 제 인구 동향
가를 찾아가서 우리가 사망 원인 자료를 좀 쓰고 싶습니다 해서 그때 이제 이성민 사무관님이 계셨는데요.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암 환자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2000년 대비 2016년에 이제 초록색 부분이 비암 사망이 되겠습니다. 비암 사망의 프로포션이 점점점 늘어갔죠. 지금 2024년이니까 훨씬 더 많겠죠. 그리고 이제 이 암 환자가 어떤 원인으로 사망하시냐를 봤더니만 놀랍게도 일반 인구처럼 자살, 심혈관 질환 2000년 대비 16배에서 20배, 자살은 여전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 인구하고 같으니까 그래 일반 인구하고 암 환자는 뭐 비슷하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SMR이라고 하는 스탠다드 모탈리티 레이시오를 구해서 일반 인구 대비 이 암 환자의 비암 사망의 그 비율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일반 인구 대비 암 환자가 자살이 1.68배가 높고 심지어 폐암의 경우에는 이 자살이 3배 더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왜 자살하시는지 제가 뒤에도 조금 말씀드릴 텐데 왜 자살하시는지 누가 왜 이런 것들을 알고 싶었지만 이때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처음과 끝 데이터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단과 사망. 중간에 데이터가 없죠.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떠신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든지 이런 걸 전혀 알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었고 이제 지금쯤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과 비암 사망을 분석하기 위해서 경쟁위험 분석 방법을 많이 쓰는데 큐뮬러티브 인시던스를 계산하기도 하고 파인 그레이 모델을 사용해서 모델링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그러면 이제 사망 원인 데이터가 생겼으니까 이제 암종별로 한번 분석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간암이 굉장히 이제 지병 부담이 높은 암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간암 환자가 이제 생존율도 낮죠. 그러니 간암 환자들은 시간이 가면서 간암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냐? 이걸 좀 보기로 했습니다. 봤더니만 간암 환자에 있어서 비암 사망이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0년 지난 후에도 간암으로 많이 사망을 하셨고 심지어 이 비암 사망의 원인이 간 질환이란가 바이럴 헤파티스 같은 간에 관련된 질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암 환자들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 간암과 간 질환에 관련된 케어가 필요하고 우리가 보통 이제 암에서 5년 정도 되면 팔로우 그만하세요 하라고 하는데 안 되겠죠. 간암 환자는 10년도 팔로우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정책적인 이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경부암 환자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봤는데요. 두경부암 환자의 경우에 이제 나이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비암 사망 원인이 높아집니다. 젊은 인구에서는 자살이 그리고 고령 인구에서는 동반 질환에 의한 이 사망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두경부암 환자의 경우 연령별 다른 암 관리 정책과 암 생존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연구로 알 수 있게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남자에게서 2배 높은 자살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경부암이 남성분들이 왜 자살하시는지 이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게 이런 통계 자료들이 이제 제공되었다는 점에서 이제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슬라이드에는 없는데 위암이나 유방암처럼 생존율이 높은 암 같은 경우는 5년이 지나면 비암의 그 사망 확률이 더 초과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퍼블리시가 안 돼서 오늘 안 갖고 왔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위암이나 유방암은 좀 더 다른 암 환자 생존자 케어나 팔로업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럼 암 환자가 그럼 무엇으로 사망하는지 알았다고 하면 중간에 이 사람들의 건강은 어떤지 왜 그것으로 사망하게 되었는지가 우리가 항상 궁금하게 됩니다. 요기에 대한 연구가 미국에서도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2013년에 이제 Annual Report to the Nation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암 환자들의 코모비디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고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그럼 코모비디티는 어떻게 측정을 하고 웨이트를 하고 메저를 하고 서바이벌을 반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코모비디티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임상 자료도 있고 이제 전 인구를 대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이제 행정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데이터가 있죠. 우리 건강보험 클레임 데이터. 심평원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코모비디티를 캡처를 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이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으로 이 사람의 동반 질환을 캡처할 것인가? 그러면 인페이션트 데이터만 쓸 것인가? 아니면 외래도 쓸 것인가?
그러면 코모비디티를 워시아웃하는 기간은 얼마일 것인가, 코모비디티를 관찰하기 위한 룩백은 얼마나 할 것인가 등등등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됩니다. 통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밸류에이션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이제 살짝 이밸류에이션을 해봤더니만 심지어 뭐 질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밸류에이션하는 방법에 따라서 질환 유병률은 크게는 10%까지. 그리고 해저드 레이시오도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구를 할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겠다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방법을 이제 확보를 했으니 이제 폐암 환자가 그럼 어떤 동반 질환이 많은지를 한국 폐암 환자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봤습니다. 해봤을 때 폐암 환자들은 폐 관련 질환이 일반 인구보다 많게는 10%에서 20% 많았죠. 뭐 에이즈마라든지 뭐 COPD라든지 이런 것이 훨씬 더 많았고요. 놀랍게도 이 폐의 기저폐 질환이 폐암 발생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데요.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이 2배 가량 더 폐암 발생의 위험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결과를 볼 때 차상위 계층의 기저 폐질 환자는 이제 폐암 발생 모니터링이 정말로 필요하겠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좀 폐암 검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클리니컬 데이터 사용한 이제 이그샘플 좀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가 이제 국립암센터에 내원한 환자들을 이제 대상으로, 이게 이제 국립암센터뿐만이 아니라 뭐 각 병원에 다 이런 클리니컬 리서치 웨어하우스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그 임상 자료들을 모아서 클리니컬 리서치 웨어하우스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을 암센터에서 이제 구축을 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오신 이제 정진민 부장님이 예전에 이거 사업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이제 노력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클리니컬 리서치 웨어하우스 데이터를 이제 통계청 사망 원인과 사망 자료가 같이 결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암 환자의 자세한 임상 정보와 사망 정보가 결합된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앞단에 굉장한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앞에 이제 키노트 스피치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데이터가 뒤에 많은 것을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데이터 클렌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심지어 이 클렌징 해보면 여러분 상상을 이제 못하시겠지만 키와 몸무게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무게 170이래요. 키가 60이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굉장한 고통의 시간이 지난 후에 벤시한 것들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걸 이제 체감했고요. 이런 데이터를 프로세싱하는 데 있어서 통계 방법들이 좀 더 많이 연구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 제가 1시간 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의 시간 끝에 중간에 연구원들 막 사표 내고 그런 끝에 이제 저희가 이제 딥러닝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난소암 환자에서는 VT라고 하는 베노스 스롬볼로시스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혈전인데요. 혈전이 발생하게 되면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누가 언제 혈전이 발생하는지 프리딕션을 해야 되겠고, 이런 프리딕션을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하고 됐습니다. 여기에서도 챌린지가 있었죠. 이 암 환자들이 클리닉에 와서 계속 혈액 검사를 하시고 치료를 받으시죠. 그럼 이 데이터 자체가 롱티튜디널 데이터죠. 근데 VT가 발생하는 사건과 시간이 있는 서바이벌 데이터죠. 그래서 롱디튜디널과 서바이벌이 결합된 데이터고, 요거를 이제 잘 분석했다 해도 요즘 논문이 안 되기 때문에 딥러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딥러닝을 롱디튜디널과 서바이벌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이제 현실 세계에 컴피팅 리스크가 있는, 왜냐하면 난소암 환자들은 사망 위험이 높습니다. VT 발생하시기 전에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굉장히 복잡한 분석이었고, 이제 여기에 이제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통계 방법들이 좀 개발되었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참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이런 빅데이터 가지고 리얼월드 에비던스 분석 많이 하시죠. 이 리얼월드 에비던스 분석한 결과인데요. 암 환자들은 이제 암 치료를 받으면 카디오톡시스트라는 심독성이 생기게 됩니다. 항암제에 의한 심독성이죠. 이런 심독성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이제 빅데이터 분석한 거고요. 이제 말씀드린 임상 자료와 통계청 사망 자료가 연계된 자료로 했습니다. 심독성 발생인데 통계청 사망 자료는 왜 필요하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것도 폐암 환자이기 때문에 심독성이 발생하기 전에 사망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이 사망하는 컴퓨팅 리스크를 꼭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뭐 폐암 환자에서는 아트리얼 파이브로시스가 많이 생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연구를 하면서 이제 느낀 여러 가지 챌린지와 퓨처 디렉션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앞에 이제 보여드렸던 암 환자 자살 연구 같은 경우 자살의 이유나 누가 높은지 심지어는 누가 자살할 위험이 있어가지고 먼저 인터벤션이 들어가서 우리 관리를 해줘야 되는지 이거 알고 싶었는데 데이터 부족으로 알지 못했죠. 실제로 이런 건강 상태나 건강 행동이나 뭐 사회경제 수준이나 이런 자세한 자료가 필요했었는데 없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강과 생존 연구에도 암 치료 이후의 삶과 삶의 질, 뭐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의 연관성 이런 거 알 수 없었죠. 왜 교육을 모르냐 하시겠지만 실제로 암 환자 연계된 자료에서 우리가 교육 수준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통계청에는 많이 있죠, 이 교육 자료가. 그래서 좀 연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보 보호와 정확한 통계 연구는 정말 어떻게 하면 같이 갈 수 있을까? 이것이 항상 고민인데요. 제가 이제 암 환자와 뭐 건강보험 자료와 그리고 통계청 자료가 연계된 데이터를 쓰고 있다 보니 이게 굉장히 연계된 데이터라서 애그리게이션이나 이제 마스킹이 이제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제가 이 데이터를 받고 이제 굉장한 데이터가 생겼으니 유수의 국제 저널에 제가 퍼블리시를 해야겠다라고 딱 보니까 이 BMI 기준이 이제 WHO 기준으로 비만, 뭐 정상, 뭐 저체중 이렇게 있는데 WHO 기준과 다르게 카테고라이제이션이 딱 돼가지고 주어진 거예요. 큰일이 났죠. 도대체 이 국제 유수 저널들은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나? 그리고 요즘 제가 이제 인구 고령화 관련해서 고령의 암 부담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미래의 이제 사회의 이제 의료 부담을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기 위해서. 근데 자료를 받고 보니 우리나라 여성의 기대 수명이 85세인데 자료가 85세에서 탑 코딩 되어 있다고 해서 끊겨 있어요. 85 플러스라고 뭉뚱거려서 온 거죠.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뭐 좀 이제 롱텀으로 팬시한 걸 해보려고 그랬는데 정보 보호 그러면서 10년치 자료만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는 이 폐쇄된 공간에 와서 분석을 해라. 그리고 그럼 우리가 좀 머신러닝을 한번 돌려보고 싶어요. 서버 용량 안 됩니다. 프로그램 셧다운 됐습니다. 메일이 오고 프로그램 하나 반입하면 다음 주에 됩니다. 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결이 되면 우리가 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우리 요즘 전산 강국이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관련 하시는 분들이 많이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런 이제 정보 보호를 위해서 데이터 애그리게이션을 하실 때는 꼭 이 도메인 난리지가 있는 분들하고 좀 같이 하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들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 다기관 암 데이터와 다기관 자료 연계해서 KQO 자료라는 걸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많은 이제 암 환자 대상 연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KQO 자료에 저 코시스에 들어가서 이제 데피니션을 보면 모든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자료다. 뭐 MDIS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죠. 근데 앞에 우리가 굉장한 데이터를 연계했는데 통계청의 데이터 쓰는 것은 모텔리티 자료밖에 없습니다. 사망 자료밖에 없습니다. 이 수많은 인구 자료가 있는데 이 인구 자료들을 결합해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앞에 자살 문제 같이 누가 왜 그런지 소득 수준에 따라 그런지 교육 수준에 따라 그런지 그런 걸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런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통계청의 자료들이 좀 더 많이 연계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자료들 중에 어떤 자료가 좀 더 연계되면 좋겠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통계청의 이제 그 사회 경제적 자료 그리고 뭐 persisting poverty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이 자료가 벌써 릴리즈돼서 암 자료에 붙어서 릴리즈가 됐는데요. 뭐 요런 이제 자료라든지 그 도시에 사냐 농촌에 사냐 레지던스 자료라든지 뭐 이 사람이 독거냐 패밀리가 있느냐. 사실 독거노인의 있는 경우 생존율이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제가 너무너무 궁금한데 못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파퓰레이션 다이나믹스 우리 고령화가 돼가면서 이게 어떻게 되냐 이런 자료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 암 환자의 어떤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주관적 건강이나 노세
그리고 삶의 질을 알 수 있는 뭐 SF36나 EQ5D 아니면 헬스 비헤이비어 이런 자료들이 좀 연계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클리니컬 자료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거고 이 클리니컬 자료에 이제 기존에 있는 자료들인데 여기에 더해서 라이브 로그 데이터도 좀 합쳐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거 다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연계가 되지 않았을 뿐. 그래서 연계가 돼서 자료의 형태로 활용이 되면 좋겠다라고 했고, 제가 이제 요 슬라이드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미국에는 이제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라는 게 있습니다. 암은 뭐 NCI가 NCI가 좀 주도를 가지고 이제 암 통계는 또 하지만 헬스 스태티스틱에 대해서는 이런 센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제가 여기저기 좀 찾아봤는데 암은 국립암센터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그리고 심평원에서 여러 가지 건강 통계, 또 통계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인구 통계 그리고 이제 질병청에서 영양조사 통계 같은 것을 할 수 있겠죠. 사실은 우리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데이터가 어떻게 연계되고 관리돼서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건강 통계들을 개발하고 누가 이 건강 통계의 가버넌스를 가지고 갈 것인가,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키노트 스피커 하신 분이 데이터 가버넌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데이터 가버넌스와 더불어 이런 보건, 건강 통계의 가버넌스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봤고 제가 사실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제가 어떤 분한테 여쭤봤는데 이게 왜 안 되냐 물으니까 집안이 다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이신지 대부분 아실 건데요. 집안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협력하고 협동을 해서 꼭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헬스 데이터 사이언스는 이 통계가 키롤을 가지고 인포메틱스 퍼블릭 헬스 팔러시, 심지어 에피데미올로지, 클리니컬 한 부분까지 다 같이 협동해야 잘 할 수 있는 이런 분야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조현선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아까 이성민 사무관님께서는 저기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를 이제 생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제 과정을 설명을 해주셨다고 하면 조 교수님께서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사용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있었던 뭐 흥미있는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이제 그 과정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잘 이제 해결이 되어가면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연구들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두 발표에 대해서 토론자가 이제 두 분이 계십니다. 이제 그래서 아마 꼭 뭐 하나의 발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닐 텐데 아마 이현진 박사님께서는 주로 이제 이성민 사무관님 발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오창무 교수님께서는 그 조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 먼저 이원진 박사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원진입니다. 저는 그 이성민 사무관님 소득이동 통계 발표에 대해서 이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그 뭐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너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너무 중요한 일이고 그 너무 기대가 된다 그런 말씀 이제 꼭 드리고 싶고 이 사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가금복 등 이제 소득 횡단 통계는 이미 있죠. 뭐 우리가 신뢰할 만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제 통계가 있지만 그 뭐 매년 이제 소득이 평균적으로 어떻게 변했다, 뭐 빈곤율이 평균적으로 어떻게 변했다 이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빈곤한 사람이 다음 해에 그 중에서 얼마가 안 빈곤해졌다, 안 빈곤했던 사람이 그 중에서 얼마가 빈곤해졌다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당연히 이 소득도 이제 종단 통계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기에 그런 통계 많이 봤는데요. 뭐 1분위와 5분위의 뭐 소득이 1분위는 뭐 내렸고 5분위는 뭐 올랐다거나 뭐 아니면 격차가 늘었다 줄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데 근데 그런 통계들을 보면 우리가 다 약간 그런 착취를 하게 됩니다. 그 작년 1분위랑 올해 1분위랑 똑같은 1분위인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런 통계를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종단으로 보면은 1분위 중에서 상당수가 그보다 그 상위 분위로 이동하고 5분위 중에서도 상당수가 그다음 그 시기에는 밑으로 이동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런 정도가 코로나 시기에는 과연 그 이전에 비해서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 발표해 주신 암
환자의 서바이벌에 대한 내용을 듣다 보니까 제가 또 생각이 났는데, 사실 저는 그 소득을 주로 연구하고 또 소득 중에서도 소득이 지나치게 낮은 거를 이제 빈곤으로 정의를 해서 빈곤도 연구를 합니다. 빈곤도 사실 서바이벌 분석을 많이 합니다. 이런 개념인데요. 한번 빈곤에 진입했는데 이제 계속 빈곤하냐, 아니면 언젠가 빈곤을 그만두고 탈출을 하냐, 혹은 안 빈곤한 사람이 언젠가 또 빈곤에 진입하느냐, 이게 이제 암 환자가 그 사망하느냐 생존하느냐 이런 거랑 같은 프레임이고, 요거를 빈곤 연구에서도 이제 서바이벌 애널리시스를 많이 그 합니다. 이런 걸 하면은 이제 한번 그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정보는 뭐 1년에 한 10%씩 빈곤하다, 뭐 다음 해가 됐더니 1% 포인트 늘었다 줄었다, 요건 알고 있지만 사실은 한번 빈곤에 진입한 사람이 그 다음에 몇 프로 나갔다, 그 다음에 또 몇 프로 나갔다, 아니면 10년이 지나도 못 나가는 사람이 몇 프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우리가 개념적으로 빈곤율이 횡단적으로 10%지만 평생 한 번이라도 빈곤한 사람은 90%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빈곤층이 10%라고 하면 또 약간 착시가 있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한 10%의 아주 그냥 뭔가 다른 사람들만 빈곤층이라는 이제 착시를 갖게 될 수도 있는데, 과연 그런 건지 아니면은 누군가는 어느 시점에 빈곤에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건지,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이 종단 소득 통계의 중요성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그 한 두 가지 정도 포인트만 요 소득 이동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첫 번째로는 일단 이게 뭐 20% 표본이긴 하지만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는 다른 선진국처럼 소득 등록부를 구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전수 국민에 대해서 이제 그 소득을 다 이제 국가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현 단계에서는 지금 이 통계가 그 소득 등록부에 가장 가까운 형태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다양한 행정 데이터 활용이 증가하고 소득 데이터 구축에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요 소득 이동 통계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좀 소득 등록부의 이제 필요성과, 그리고 이 소득 이동 통계도 마치 소득 등록부처럼 좀 쓸 수 있는 방안들, 그런 방안들도 많이 좀 고민이 됐으면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성민 사무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강조하신 것처럼 라드, 이 종단 데이터로서의 효용, 이게 제가 알기로 그 인구 총조사에 그 패널을 2% 표본이 돼서 구축한 데이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좀 변수도 제한적이고 그 표본 규모가 좀 상대적으로 적고해서 활용도는 그 높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게 소득이 붙어 있지만 소득이 붙어 있지 않더라도 이 20%의 종단 표본이라는 거, 여기다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다른 거를 붙이면 정말 파워풀한 데이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요 소득 이동 통계에 대해서 그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게 기존의 횡단 통계로 존재하는 예를 들면 가금복 소득 통계와 이게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이 논란이 너무 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당연히 가금복은 응답자에게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국세청 자료를 보완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행정으로, 조세 행정으로 포착되지 않는 소득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가금복은. 그런데 이제 소득 이동 통계는 이제 그 조세 행정으로 포착되지 않는 소득은 빠져 있으니까, 당연히 뭐 저임금 근로자의 신고되지 않은 소득이라든지 뭐 사업 소득이라든지 뭐 사적 이전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돼 있어서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이 진위계수를 구했는데 뭐 가금복 진위계수랑 이게 많이 다르다, 왜 다르냐, 뭐 이런 거에 우리가 집중해서는 이 통계를 잘 활용할 수가 없고, 이거는 좀 제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개념이 다른 소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차이가 있는 건 당연한 거다, 그 당연한 걸 전제하고 그 이 개념의 소득으로 어쨌건 우리가 그 분석할 수 있는 거를 많이 분석하고 이제 활용도 많이 하고, 이런 방향으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그 이 소득 이동 통계의 집계 자료로 주된 게 이제 이동에 대해서 많이 발표를 하게 될 거고 관심을 갖게 될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 소득 이동이 높은 게 무조건 좋은 거냐,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하고 이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특히 이 분위 이동은 상대적인 그 소득 분위의 이동인데, 그러니까 1등부터 뭐 100등까지 있으면 소득 순위가 변동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소득 순위가 올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내려가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뭐 이동성이 좋아서 활발하게 그 소득 순위가 바뀌어서 좋은 사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소득이 너무 불안정한 사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 사회복지가 전공인데 복지국가가 소득보장 측면에서 갖고 있는 목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 빈곤하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빈곤 여부와 관계없이 어쨌건 사람들의 소득 수준을 계속 유지시켜 주는 게 사실은 복지국가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퇴했다고 소득이 급격하게 하락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면 이혼했다고 소득이 급격하게 하락해서도 안 되고 실업했다고 소득이 급격하게 하락해서도 안 되니까 사실은 사회보험 방식의 소득보장 제도는 그 어느 정도 소득을 계속 좀 생애 과정에서 유지시켜 주는 걸 목표로 하는 제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사회보험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는 복지국가라면 사실은 사람들의 소득이 크게 변동을 안 해야 되는 게 정상이고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복지국가가 목표로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할 필요가 있고 사실은 그래서 소득 이동을 볼 때 상대적인 순위의 변동뿐만 아니라 이 절대적인 이동도 이제 같이 볼 예정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 이성민 사무관님께서 뭐 충분히 말씀해 주셨지만 요 소득 이동 통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저도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 이 마이크로 데이터를 좀 적극적으로 이제 공개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고 그 항목도 최대한 그 자세 그 뭐 수집된 형태 그대로 좀 최대한 이제 제공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뭐 아무래도 통일청 입장에서는 뭐 식별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개인정보 보호 문제라든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뭐 좀 제한적인 환경 SDC라든가 제한적인 환경에서라도 최대한 분석을 하고 개인정보 뭐 유출의 위험 없는 형태로 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최소한 이제 잘 시스템이 구축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다른 행정 자료와의 결합 아니면 여기서 뭐 표본을 뽑아가지고 뭐 서베이를 또 한다든지 이런 것도 그 무궁무진하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방향도 이제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저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현진 박사님 감사합니다. 제 시간이 좀 쫓기고 있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경희대학교 오창무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 관련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토론을 맡게 된 경희대 예방의학 교실 오창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맡게 된 토론은 이제 조현순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국가 빅데이터 활용 암 환자 생존 통계에 대한 토론을 부탁받았는데요. 이게 암 환자나 아니면 암 환자에 대한 연구, 암 환자 생존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만 논의하려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서 좀 더 이제 보건학이나 아니면은 의학 쪽 측면에서의 연구의 데이터의 활용과 그리고 결합에 대해서 좀 더 제너럴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전공은 예방의학인데요. 보통 예방의학 하면은 이제 저는 메르스나 코로나19 유행에서 뭐 역학조사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감염병 예방이나 방역에 대한 학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제 전공은 이제 감염병 역학이 아니라 이제 암과 같은 이제 만성질환 역학입니다. 그래서 저의 관심은 질병에 대한 근본적인 인과관계, 그러니까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가, 아니면 유방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암에 있어서 이제 캔서 컨티뉴움의 관점에 있어서 이 패스웨이 같은 것들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질병의 발생이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막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실용적인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현순 교수님께서 발표하셨던 내용도 제가 일부 참여해서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특히 이제 요새는 이제 암 생존율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고 암 발생률도 증가하기 때문에 따라서 암 환자에서 이제 암이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 중에서 어떤 사망 원인이 주요 사망 원인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는데요. 또 하나 관심이 있었던 게 암 환자에서 심장 질환의 위험이 얼마만큼 높은가, 그리고 심장 질환이나 아니면 자살 같은 것들이 발생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대다수가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을 받고 침대에 오랫동안 누워 있게 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일부 아까 조현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독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리고 암 자체가 이제 혈액을 응고를 촉진시키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엠볼리즘 같은 것들을 발생시키는 역할들도 하기 때문에 일반인에 비해서 이제 암 환자가 심장 질환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연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일반인 자료에서의 사망 자료와 그리고 암 환자에서 사망 자료를 비교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서 실제로 어떤 암 환자에서 심장 질환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조금 보기가 어려웠던 점에서 굉장히 좀 아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자살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자살의 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사회 경제적 원인들, 이제 돈이 없어서 자살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신체적인 원인들 같은 것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제 암의 질환에 의해서 순수하게 암에 의해서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질환들이 너무 많아서 고통스러워서 자살을 선택한다든지 혹은 이 소셜 아이솔레이션 같은 것들, 내가 이 주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소셜 네트워크가 원만하지 않고 고립돼 있어서 자살한다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 사회적 그리고 의학적 원인들이 이 자살에는 배경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이 이제 암 환자에서 자살을 몰고 가는지 그리고 특히 어떤 암 환자에서 자살 위험이 높은지를 궁극적인 원인들에 대해서 살펴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하나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암에 대한 건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가 이제 대중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이 심하게 되면은 미세먼지가 증가하면 심장 질환 위험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신체 활동,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심장 질환의 위험을 낮춘다라는 얘기를 들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게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심할 때, 봄철에 황사가 먼지가 심할 때, 그럼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심장 질환을 예방할까, 예방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이제 궁금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궁금해했을 테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가 있는 게 의학 분야에서의 통계학적 기법들, 통계학적 자료들과 기법들을 이용한 연구라고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1년도에 그 건강보험 녹는 자료랑 국가 대기환경 정보 시스템을 연계해서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은 이제 대기 오염이 보통이거나 좋을 때는 신체 활동이 증가할수록 심장 질환의 위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PM2.5나 PM10이 나쁨 혹은 그 이상의 상태일 때에서 운동을 100m per week 이상의 고강도의 운동을 시행했을 때 아니면은 굉장히 많은 운동을 했을 때 오히려 심장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서 이런 그 대기 상태가 이제 굉장히 이 미세먼지가 나쁨이거나 아니면 매우 나쁨일 때는 오히려 운동을 하지 않는 게 심장에 있어서는 좋다라는 근거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실내가 대기 오염이 나쁜 상태일 때 이 실내에서 러닝머신이라든지 아니면 실내 운동센터에서 운동하면 가장 좋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근처에 실내 러닝머신이라든지 아니면 실내 운동 센터에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 국민들이요. 이런 접근성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응급의학 학회에 가서 이제 봤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요새는 이게 응급실 뺑뺑이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문제인 사람들은 이제 주로 이제 산간 오지 그리고 섬에 있는 사람들에서의 심근경색이라든지 아니면 급격한 이제 외상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 빠른 시간 내에 이송해서 처치받을 수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응급 헬기가 됩니다. 응급 헬기를 여기저기 다 지어놓고 빠르게 산간 오지 벽지에 있는 사람들, 섬 오지에 있는 사람들을 빠르게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예산이나 자원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닥터 헬기 이제 산간 오지 벽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송할 수 있는 이 닥터 헬기를 어느 장소에 어느 장소에 마련할 것인가, 어느 장소에 새롭게 배치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요. 그랬을 때 필요한 자료는 이 병원 이런 심근경색이라든지 아니면 외상이 발생했을 때 치료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 병원이 어디인가, 그리고 산간 오지 벽지에서 이런 심근경색이나 외상 같은 중증 외상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가. 그래서 이런 닥터 헬기를 어느 위치에 배치했을 때 이런 환자들을 빠르게 이송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들을 이런 환자에 대한 질병 발생에 대한 정보 그리고 지리학적 정보 그리고 병원에 대한 정보들이 굉장히 필요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이 서로가 결합이 될 수가 있다라면은 이런 환자들을 더 많은 환자들을 살리고
아까 말했던 것들처럼 이제 미세먼지가 심각했을 때 심장질환 운동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근거 자료도 마련할 수가 있어서 우리한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자료들을 제시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현순 교수님의 연구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하고 싶었던 자료들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 통계청 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의학 보건 관련된 자료들을 연계를 통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질병에 대해서 예방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것들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근거들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물론 자료 연계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의 조치 그리고 비식별화 등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안전장치가 반드시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서도 이러한 자료의 연계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건강에 대한 보호 그리고 질병에 대한 발생과 사망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우리가 힘들게 모은 자료들을 연계하고 활용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건강을 보호하는 데 사용된다는 점에서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는 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창모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발표 토론 얘기 다 들었는데요. 일단 먼저 그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 질문 있으시면 한두 분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키시고 이제 좀 자기 소개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통계청 통계개발원 송호만입니다. 예, 저 이성민 주무관님 발표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예,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매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소득 이동 통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득 자료에 대한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실질적으로 이 소득 자료가 국세청 생산안전례가 이 소득이 상당히 다운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그러니까 사업자가 근로자 비율이 국세청 자료는 사업자가 한 50%가 넘을 거예요. 왜 넘냐면 거기에는 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적 용역으로 표현을 하고 플랫폼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사업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자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 플랫폼 노동자 같은 실질적으로 비용을 80% 처리하기 때문에 급격히 다운되어 있고요. 일반 사업자들도 다운된 이유가 뭐냐면 그 매출에 비용을 처리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집에서 산 냉장고, 자기 차 이런 걸 다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매출 전표를 매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알기로는 한 30% 정도가 이 통계청 자료에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자료를 그대로 쓴다 했을 때 이 문제점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전체 직업이 동일한 경우가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한 80%가 넘고요. 이동하는 경우도 하더라도 동일한 일을 했던 곳에 이동을 대부분 합니다. 실질적으로 소득 이동에 발생하는 비율은 10% 이내인데요. 여기서 신규 진입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사업자냐 임금 근로자냐에 의해서 실제로 이동이 발생하는데 여기 실제 이동 발생의 주된 원인이 단순히 그 종사상 지휘관의 변동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소득의 이동이라는 걸 아니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소득의 통계가 정상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통계청 그러니까 원래 실질 소득 그러니까 인구적 총조사에도 인구 총조사에서 실질 거주를 잡기 위해서 한 3, 4년간 이상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 자료도 가져오고 그리고 또 어떤 교도소에 갔던 자료들, 군대 간 자료들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그걸 다 섞어 가지고 그 지역에 실질 거주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하는 과정에서 큰 차교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방에 있을 때 이 자료가 왜 이렇게 틀리냐는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잡혀지지 않고 있다면 실제 소득 이동 통계가 앞으로 가는 통계청의 제일 중요한 통계로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그 실질 소득을 잡기 위한 어떤 방안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그런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상입니다. 이런 게 궁금했습니다. 예, 너무 이제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예,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빨리빨리 진행. 한 분 정도만 혹시 좀 있으시면 예. 저는 이제
통계청 서비스 정책관 정구현입니다. 그 두 분의 설명을 잘 들었고 뭐 분석이라든지 어떤 이런 과정이 상당히 사전 과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성민 사무관한테 먼저 질문이라든지 코멘트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빈곤이라든지 이런 분배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상당히 이제 가구로 묶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하시는 게 이제 개인 단위인데 향후에는 뭐 가구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소득이라는 게 이제 세 전과 세후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소득세 자료에 그 세금 자료가 빠져 있는데 뭐 그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서 처분 가능 소득에 대한 분위로 또 작성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조현순 그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아까 데이터에 관해서 입수라든지 아니면 뭐 사용이라든지 재사용이라든지 이런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계청에서는 최근에 그 원포털 및 통계 플랫폼 사업을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통계청의 주요 포털이 있습니다. 뭐 코시스라든지 MDIS라든지 SGIS가 있는데 이런 포털들을 그 한꺼번에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어떤 저희가 대시보드로 만든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코시스를 보고 매크로한 데이터를 보다가 좀 더 세분화된 데이터를 보고 싶으면 바로 마이크로 데이터로 하고 또 SGIS로 뭐 좌표로도 볼 수 있게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뭐 분석하는 과정에 모든 메타데이터까지 다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뭐 데이터 공공 데이터도 있지만 저희 통계청이 가진 데이터 외에도 데이터 레이크라는 걸 만들어서 뭐 데이터 간의 연계라든지 분석할 수 있도록 어떤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나눠드린 설문조사가 있는데 그 내용 중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뭐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아마 질문이 더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유튜브에 질문을 몇 분이 해주셨습니다. 최봉 원장님 다시 해주셨는데요. 최봉 원장님 두 분이 해주셨는데 곧 제가 간단하게 드리고 그 두 분 발표자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여기 인구주택 총조사 항목 중에 이제 가구주와의 관계 항목이 있는데 이걸 이제 라드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냐라는 건데 아마 이제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 자료하고 지금 아마 소득이동 통계하고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봉 원장님 또 말씀해 주신 게 암 환자의 생존율을 인구학적 배경으로 연구된 결과가 있냐. 그 다음에 사망 신고서에 혼인 상태가 있으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혼인 상태별 암 환자 생존율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재아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암 환자 자살 연구에서 암 환자의 정신 건강을 측정한 점수를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건 질문이 아니니까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발표자 두 분께서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한 1분 30초 정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빠른 진행을 위해서 제 발표 자료 마지막 감사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띄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발표 자료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 좀 띄워주시고요. 그 전에 나왔던 자료들 말씀드리면은 국장님 말씀하신 가구로도 저희는 집계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구로도 할 수 있도록 장래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전 세후서도 정말 그렇게까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가구주와의 관계 저희 DB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 고려해가지고 데이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 나왔던 이제 질문이 소득이 과소 추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행정자료를 이런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쿠키 영상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뒤에다가 이런 슬라이드 몇 개는 넣어놨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행정자료를 이용한 소득은 사업소득의 과소신고 등의 한계로 단년도 소득 추정은 가소됩니다. 다만 상대적 절대적 이동성은 종단 비교 시에는 편향이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소득은 과소 추정되는 건 근로소득은 97.8% 가금복이 만약에 우리가 참값이라고 가정한다면이라는 그 상황입니다. 사업소득은
예, 69.1% 정도 평균 소득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나고요. 근데 그 A와 B를 더한 거를 이제 노동소득 또는 고용소득이라 부르는데 그건 89.4% 정도의 커버리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 과소신고되는 거 맞습니다. 다만 이렇게 과소신고한 사람들은 내년에도 과소신고하고 전년도에도 과소신고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신고하신 분들은 미신고한 부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가금복과 저희 소득 이동 통계를 저희는 개인별로 내지만은 가구 단위로 한번 내봤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냈을 때 소득 이동성은 0.1%포인트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 분위별 이동도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이동성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는 횡단면적인 어떤 대표적인 수치에 과소 추정됩니다. 그걸 같이 발표했을 때는 혼동 가능성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발표하려고 하는 이동성에 대해서는 그런 편향이 줄어든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플랫폼 노동자가 이제 퀵서비스 노동자일 것 같은데요. 정확히는 80%가 아니라 71.5%죠. 그래서 경비를 그만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수입이 발생했다면 285만 원 소득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현실과 맞지 않다? 뭐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근로 조건으로 들어간다? 그럼 내가 똑같이 1,000만 원 벌었는데 소득이 늘어난 것처럼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타당한 의견이고 저희가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나리오를 이렇게 단순 장부 대상자들을 다 경비를 0원으로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는 수입이 소득으로 되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봤습니다. 네. 1,000만 원인 거죠. 퀵서비스 아까 그 예시에서는. 그랬을 때 0.1%포인트가 각 분위별로 차이가 남을 볼 수 있습니다. 종사상 지위가 변경, 정책 변경되어서 경비율이 70% 과다하다, 뭐 50%가 많다,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나리오를 0%로 만드는 것보다는 현실과는 부합할 것이라고 보고요. 0%로 만들어도 상대적 이동성에 주는 영향도 미미하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 작성해 나감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 잘 많이 캐치하고 반영을 해서 저희가 혹시라도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계속 이제 검토할 예정이고요. 절대적인 어떤 횡단면적인 수치보다는 이동성에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저희가 만약에 각주를 달거나 주의사항을 달 거 있으면은 달아서 국민들이 혹시라도 착오하는 일 없이 연구자들이 잘못 활용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더욱더 노력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전에 MD 자료 적극 공개랑 뭐 이제 있는데요. 네, 모든 것을 퉁틀어서 한 말씀으로 하면 소득 이동 통계를 쓸모 있는 통계로 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암 환자 그 생존율 연구 관련해서 인구 데이터 기반 연구가 있느냐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기존에 이제 이 암 등록 자료를 바탕으로 한 등록 통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등록과 사망이 연계된 그런 기초적인 이제 우리나라의 암 환자의 생존율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고요. 코시스에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큐어라고 해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등록과 의료 이용 사망 이런 연계된 자료가 올해 공개됐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 진단서에 결혼 여부 사용해서 좀 독거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연계된 사망 원인 자료를 받을 때는 원시 사망 원인만 받게 됩니다. 추가적인 이제 자료는 받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통계청에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니 또 협력해서 연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살 연구에서 정신건강 점수 활용하는 가능 여부 물어주셨는데요. 정말 필요하고 저도 꼭 해보고 싶은데요. 요게 연계된 데이터가 없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좀 연계된 데이터에서 그 암 환자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하려고 보면 거의 다 마스킹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연구가 어려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포탈 말씀 주시고 데이터 레이크 말씀 주셨는데요. 너무 그 훌륭한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이런 게 만들어지면 뭐 통계
그 자료가 통계 형식으로 제공되는 데는 굉장히 팬시하게 잘 되고 바로 그림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통계 전공자이다 보니 좀 더 새로운 것을 하고 싶은 욕구가 항상 샘솟습니다. 그걸 좀 하려고 하면 항상 잘 안 되고 원시 데이터 접근 어렵고 뭐 좀 안 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이걸 꼭 만들 때는 이제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만들면 우리가 더 많은 통계 방법들을 개발해서 더 많은 좋은 통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라드 말씀 주셨는데 제가 듣고 또 이제 그 토론자분께서 말씀해주신 소득 이동 통계 그 연구나 뭐 극빈층 연구를 이제 듣고 보니까 이 라드가 암 환자 중심으로도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파이낸셜 톡시시티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암이 진단되면 치료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파이낸셜 톡시시티라고 해서 굉장히 극빈층으로 갑자기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산정 특례 제도가 있죠. 그리고 이제 중증 보장을 해가지고 많은 것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지 못한 게 이분들이 암을 치료받고 하기 위해서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치료비는 뭐 중증 보장이 되고 해서 이제 괜찮지만 확실히 이제 그 중증 그 보장 정책이나 뭐 산정특례 제도의 효과로 우리나라의 파이낸셜 톡시시티가 훨씬 덜할 거예요. 의료비도 우리가 훨씬 더 부담이 작기 때문에. 하지만 이 경제 활동을 못함으로 인한 소득 감소 그리고 이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을 간병하기 위해서 그 사람도 경제 활동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득 이동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지금 만드신 20%의 암 환자가 많이 없을 테니 이거를 암 환자 중심으로 샘플해서 암 환자 중심으로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많은 연구를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개인적인 연구에 대한 그 야망을 드러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통계청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생산해 주시고 연구자들은 어떻게 보면 필요한 자료를 계속 요구하고 꼭 참고와 방패 같은 생각이 좀 들 때도 가끔 있는 것 같은데 통계청이 적극적으로 계속 자료를 생산해 주시니까 저희가 이제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오늘 그 여러 가지 발표하고 토론을 통해 가지고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신 두 분 발표자님, 그다음에 두 분 토론자님께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이제 첫 번째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